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강의 중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지금 AI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AI 테크놀로지, 그 기술 자체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떻게 지금 AI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거품이 크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들이 9월 말과 9월 달하고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를 들자면은 엔비디아에서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오픈 AI에서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오픈 AI AMD라는 그 GPU를 만드는 곳에서는 무려 자사 주식을 0.01달러에 즉 10센트에 매각을 해서 그 주가가 오르면 그 돈을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AMD GPU를 사기로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순환 투자다, 서큘러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환 투자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환 투자라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즉 엔비디아가 GPU를 팔아서 번 돈으로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GPU를 사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 자체에서 돈을 벌어든다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쪽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돌리는 거다. 이게 거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이 왜 터졌습니까? 당시에 약 투자를 받았던 98%의 기업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매출을 만들어줬거든요. 소비자들은 하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버블이 터졌던 거죠. 은행과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서로 주고받다 보니 실제 경제에서 큰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 거품이 터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미국의 월가라든지 또는 무디스라든지 금융권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여러분 T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설비 투자만 10년 동안 1조 달러를 해야 됩니다. 1조 달러를 설비 투자를 하는데 오픈 AI가 벌어들이는 돈은 올해 상반기 때 6개월 동안 43억 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올해 전체 목표가 130억 달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30달러를 이룰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1년에 130억 버는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해야 될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여러분 AI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죠. 인재들에 대한 비용이요. 설비 투자만 1조를 해야 된다. 그걸 다 대출입니다, 여러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연 한 기업에게 1조 달러를 은행권이건 엔비디아건 큰 기업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고 이 대출 받은 돈으로 1조 달러를 설비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총 20기가와트입니다. 20기가와트라고 했을 때 쉽게 이해하시면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전기를 100% 필요로 합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을 오픈 AI의 한 기업이 지을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20기가와트, 즉 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인 거죠. 과연 이것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픈 AI가 저렇게 돈을 벌어서 저 1조 달러를 과연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무디스 신용평가하는 것이죠. 한국에 대해서 IMF 때 신용평가를 낮추면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무디스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큰 대출을 일으켜서 큰 투자를 하는가. 정말 거품 중에 거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젠슨 왕이 한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올해 미국에만 투자되는 데이터 센터 비용이 약 6천억 달러입니다. 올해 한 해만. 그런데 지난 38년 동안 미국의 고속도로를 짓는데 3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38년 동안 고속도로에 썼던 돈을 그 2배를 올해 한 해 동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금의 자본 투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지금 AI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거품이 혹시 터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5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5천억 달러가 이제 서비스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곧 11월 말이면 만 3년이죠.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의 2배입니다. 서비스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기업의 가치가,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의 2배 이상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지나치다. 저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저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질 것인가. 오픈 AI는 올해 3월 말에 투자를 400억 달러를 받았었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벌써 5천억 달러가 된 거죠. 만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2천억 달러, 즉 삼성전자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품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있는 메타라든지 또는 구글과 뭐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올해 한 해 동안 이들이 쓴 설비 투자 비용이 3천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2천억 달러를 썼어요. 다 합치면 5천억 달러입니다. 4개 기업이, 단 4개 기업이 3천억 달러,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38년간 고속도로에 투자한 돈을 이 4개 기업이 1년 만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천문학적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AI 경제의 큰 틀을 보시면 경제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위에 빨간 박스로 쳐놨는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AI 전력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블랙베리라든지 이러한 GPU들이 하나의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기초적인 AI 모델이 연구되는 것.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죠. 고속도로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면서 우리 기업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돈 버는 기업은 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만드는 회사겠구나. 그래서 만든 회사가 현대자동차라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이렇게 1조 달러가 투자되고 어마어마한 거품이 일고 있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짓고 있는데 거품이 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까지 만들어진다면 이때 비로소 김해와 울산이 연결되는 거고, 김해와 서울이 연결되는 거고, 대전이 연결되고, 대구가 연결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그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품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이 경제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경제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애플리케이션 시장, 즉 자동차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 고속도로는 항상 자동차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KTX 고속철도를 깔았는데 그 위에 아직은 기차가 안 다니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AI 전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에너지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축을 쳤는데요. 저것은 현재 2025년 상황입니다.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IEA라든지 UN 산하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가르트너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할지를 예측을 했는데 평균이 4.5배입니다. 그러니까 즉 4배에서 5배 정도.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4배, 5배를 5년 만에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20, 30개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도 저는 동의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면은 평균 7년입니다. 어디든 지어도 당연히 법적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고, 법적 소송이 끝나야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갑니다. 법적 소송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가 떨어져도 거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거고, 구글의 전 CEO죠. 또는 지금에 있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AI는 전력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력이 버들렉,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전력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 못 져서 계획대로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지만 요즘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해서 돈도 벌었지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던 거죠. 여기에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 메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던 그 인스타그램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도 대단히 많은 데이터 센터를 AI 개발하기 위해서 메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앞으로 만들 데이터 센터가 맨하탄 크기 정도예요. 여의도의 7배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가. 근데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5기가와트, 즉 원자력 발전소 5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메타건,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다 짓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울산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국가 데이터 센터, 여러분 1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한국 전체가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SK와 아마존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 1기가와트가 안 되는데 이들은 일개 기업들이 원오브댐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5기가와트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IEA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생산 방식과 송배전망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생산과 송배전 시스템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AI 시대를 맞을 수 없다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돌아보면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버블이냐 아니냐라고 논쟁이 필요가 없죠. 저는 버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명백한 버블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부터 산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버블은 역사학자에 따르면 약 70번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기술은 항상 버블을 가져옵니다. 근데 버블이 터졌던 건 3번밖에 안 돼요. 즉 첫 번째 한국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철도 버블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중산층이 몰락하죠. 철도 짓는데 중산층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민간이 했습니다. 서로 철도를 지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업들이 돈 투자를 받았죠.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중산층들이 다 돈을 날립니다. 두 번째가 미국에 있었던 이 전등 회사들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이 빛을 이렇게 조명을 갖다 연결하는 전기회사, 에디슨 전기회사 뭐 이런 서로 전기회사 만들다가 터졌고, 세 번째가 2000년 전후로 있었던 닷컴 버블입니다. 기술은 항상 버블을 가져오고 모든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산적 버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버블은 언제 터지지 않는가? 이것이 더 현명한 질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 버블은 터지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AI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죠. AI는 기술에 저것이 인류의 뭔가 저기 진화되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다는데 결국은 인간이라는 종을 말살시키는 과거에 뭐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봤던 스카이넷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공장에 모두가 로봇이 들어오고 자꾸 미래적인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경제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이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해서는 AI는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입니다. 돈을. 그 돈이 벌어야 돈이 순환돼야 이 경제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AI 경제는 어떤 모습을 질 것인가? 지금 AI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시장을 만들 때 항상 퍼포먼스 컴피티션을 하죠. 성능이 매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빠른 속도로 성능이 좋아져서 여러분 작년에 썼던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올해 쓰는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 아직도 문제가 문제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뭐 환각도 좀 있고.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기술은 5년 뒤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기술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도 매년 이렇게 바뀌는데 5년 뒤에 이 AI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회사에는, 우리 기업에는, 우리 공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상상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항상 5년 뒤를 바라보시면서 이 기술이 진화했을 때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퍼포먼스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5년은 처음으로 프라이스 컴피티션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술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그것은 어떤 신호냐면 대중화되는 신호죠. 대중시장으로 매스마켓으로 전환이 됩니다. 1907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에 도입을 합니다. 그전에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독일을 비롯하여 먼저 벤츠라든지 이런 데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들은 매스 프로덕션을 하지 못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위대한 업적은 이것을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거죠. 그러면서 3년 만에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킵니다. 다른 기업들이 감히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인 거죠.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미국 정부가 집이라든지 군수용 차량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면서 고정 비용을 다 메꿔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정 비용이 다 메꿔지면 그 다음부터는 베리애블 코스트, 가변 비용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되죠. 그랬더니 자동차 가격이 더 폭락합니다. 그래서 당시 근로자들이 6개월만 일하고 저축을 하면은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카붐, 자동차 붐이 발생하는 거고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이 만들어졌던 거죠. 저렴해져야, 확산돼야 만드는 사람도 돈을 벌고 사회도 변합니다. 작년과 올해 챗GPT나 제미나이가 달라진 것이 뭡니까? 작년에는 $20를 내는 사람들은 최고급 모델을 쓸 수 있었고 무료로 쓰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은 사양의 모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무료로 쓰시면 돼요. 꼭 다 유료로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80 넘은 어머니도 지금 챗GPT를 무료로 쓰고 계신데 무료나 유료나 다 최상위 모델을 똑같이 씁니다. 무료는 다만 질문의 숫자가 제한될 뿐이죠. 저희 어머니 절대로 유료로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요청도 안 와요.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업무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료로 쓰셔야 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저도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충분히 한 달에 많이 쓰고도 돈 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유료랑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때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이 떨어진 가격에서도 시장이 품질을 맞추려고 경쟁을 하면은 수요가, 디맨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AI 경제가 대중시장화되는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경제, AI 이코노미 또는 AI 시장, 마켓이 만들어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할 얘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 문제를 고민하셔요. AI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젠슨왕이 이것은 아이폰 모멘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모멘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부부터 경작으로 해서 박사까지 마쳤는데 그 당시 2007년에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물론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만 아이폰을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런 연단에 나와서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죠. 이걸로 당시에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이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기계로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근데 이 기계로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안 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저걸로 어떻게 인터넷을 할까? 왜냐하면 2007년에 여러분 한국은 망속도가 3G였지만 유럽 전역하고 미국은 2G였습니다. 여러분 2007년을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때 유럽 출장이나 미국 출장을 가셨을 때 호텔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학교에다가 와이파이 되게 느린 속도로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기계로 어떻게 인터넷을 내? 인터넷은 다 유선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돈 있는 친구들 몇 명 아이폰 사가지고 만지작거리는데 지도 잘못 터치하면 모는 종이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느려서.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피처폰이라고 하죠, 여러분.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었고 LG전자도 만들고 있었는데 피처폰 사업자 1위 사업자가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노키아였죠. 노키아의 주가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첫 공개한 이후에 1년 동안 90% 상승합니다. 주가가 1년 만에 90% 상승했다? 엄청난 대박인 거죠. 노키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의 똑똑한 모든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은행권, 금융권에서 아니야, 아이폰이 아니라 노키아가 세상을 계속 지배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90%가 오른 거죠. 사람들은 노키아가 계속 갈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노키아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1년 6개월 뒤부터. 언제부터? 앱스토어가 나오면서부터. 앱스토어가 여러분 앱이라는 것이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한국은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앱하고 같이 들어왔지만 처음에 앱이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 비싼 걸 왜 써라고 생각했어요. 모바일 인터넷 너무 느리니까요. 근데 그 앱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카카오톡 하고 싶었고 나도 인스타그램 하고 싶고 나도 유튜브 하고 싶고 나도 토스 하고 싶고 나도 쿠팡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앱을 갖고 싶어서 앱 쓰는 사람이 부러워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13년과 14년에 이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앱을 갖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갤럭시, 좋은 아이폰으로 기변하는데 거기에서는 카메라는 잘 되고 프로세스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쓰셨던 카카오톡도 못 쓰고 유튜브도 못 보고 인스타그램도 못 하고 쿠팡도 못 하면 여러분들 그거 바꾸시겠어요? 앱이 중요한 겁니다. 앱이 대중화를 만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은 앱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 앱들이 무엇을 바꿨습니까? 이 앱이 대중시장을 만들었다는 거고 앱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011년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이라는 이상한 서비스가 나왔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하면 되지 굳이 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성공 못하겠죠? 라고 물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당시 문자 메시지도 한 달 꽉 600개면 600개가 다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은 다 대중화가 됐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하고 과거 다른 거 여러분 못 느끼시죠? 과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한마디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자로 어떻게 보냅니까? 장문으로 써서 문자를 보냈죠. 근데 요즘은 그냥 이응 키읔 이런 걸 보냅니다.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몇 개를 보낸다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어차피 데이터 요금은 내고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보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었습니다. SNS가 나오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나오고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바뀌었죠. 미디어 소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MP3 플레이어를 듣던 뭘 했던 전 국민이 이상하게 어둠의 경로로 멜론 탑백 받아가지고 다 똑같은 음악 듣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플레이리스트 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매달 돈 내는 거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듣습니다. 멜론을 듣던 유튜브를 듣던 뭐 뉴스 소비는 말할 것도 없이 변했고, 또 하나 동영상 소비. 인류가 이렇게까지 동영상을 많이 볼 거라고는 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 저녁 때 잘 때마다 항상 다짐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쇼츠 보지 않고 자리라. 여러분, 전 세계 평균 동영상 소비 시간이 하루에 4시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없었으면 이 지루한 삶을 어떻게 사셨겠어요? 넷플릭스 볼 수 있고 모바일로 동영상 보면서 미디어 소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커머스, 한국은 이커머스가 원래 발달했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는 전체 매출에서, 리테일 매출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20몇 %였고 지금은 30%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죠. 중국은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은 이커머스 쓰지 않았어요. 음식을 어떻게 배달을 시켜 먹어요? 나가서 먹어야죠. 야채도 큰 마트 가지 않고 동네에서 다 사갖고 와서 집에서 요리해 먹습니다.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근데 그들도 코로나 때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커머스를 쓰기 시작했고, 배달 음식을 시작하면서 그 달콤한 맛을 알아버린 거죠. 배달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지금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격적으로 요즘 여러분, 영국하고 미국은 통계가 나온 것이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이커머스를 씁니다. 주말에 마트 가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가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합니다. 여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죠. 70년대, 80년대는 미국에서 중산층들이 마트 가가지고 큰 대형 마트 가서 애들 풀어놓고 물건 사가지고 트렁크가 닫히지 않을 정도로 물건 사갖고 꾹꾹 눌러서 집으로 오면서 이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돈 맛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커머스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놨죠. 뱅킹, 아직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뱅킹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뱅킹 하실 때는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마트폰 초기 도입됐을 때 돈 붙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마트폰 17번째 있는 숫자에 앞자리 2개 번호를 적으시오. 23번째 있는 것에 뒷자리 번호 2개를 적으시고 개인 비밀번호 2번 입력하시고. 요즘은 얼굴만 대면 돈 나가잖아요. 얼마나 돈 보내는 게 편해졌습니까? 팁 주시는 거 외에는 현금도 없이 사는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뉴 비헤비어가 생겼다는 거, 새로운 행동 습관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독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행위 습관이 다 바뀐 겁니다. 소비자가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클레이 셔키라는 뉴욕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볼루션, 혁명. 여기서 혁명은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혁명 또는 이코노믹 레볼루션, 즉 경제혁명을 얘기합니다. 경제혁명이나 기술혁명은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 경제혁명이나 기술혁명, AI 혁명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일어납니까? 소비자가 뉴 비헤비어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대상인 소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야 이때야 비로소 혁명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인간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모멘트라고 한다면, 젠슨왕이 지금 AI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AI 없으면 이제 업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AI가 없으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AI가 있다고 해서 없으면 미디어 소비가 바뀌었습니까? AI가 없으면 커머스,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바뀌십니까? AI가 없으면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또는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있어. 여러분, AI가 없으면 투자도 못 하시겠고 은행 거래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AI 혁명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정말로 AI 혁명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AI 없으면 업무를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AI 없으면 여러분, 미디어 소비 어려워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어려워지고 돈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은행의 돈 거래도 어려워지고 물건 구매하는 것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때 세상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여기에서 앞서 나가시는 기업인들은 AI 경제 혁명이 발생했을 때 기술로 인해서 세상, 우리의 사업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지금의 기술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비자는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우리 기업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시장은 3가지 방향으로 크게 변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시장.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시장은 터집니다.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이 B2B 시장,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으시는 우리 생산 공정에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업무에 AI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장들도 열어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컨슈머 시장이죠. 컨슈머 시장 보면 첫 번째 AI 컴파니언이라는 시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AI 동무라고 번역을 해야 돼서 그냥 제가 AI 프렌즈, 한국은 동무라는 말을 써요. 프렌즈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AI 친구 시장. 당연하게 걸프렌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챗GPT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제타라는 서비스예요. 지금 10대, 20대 남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죠. 거기 가면 여자친구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타라는 서비스를 엄청나게 씁니다. 챗GPT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60대들도 여자친구들 요즘 많이 서비스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보이프렌드 시장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니지만, 예외지만 전 세계의 남성들은 독특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을 상실합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인들께서 남편의 합의하에 보이프렌드를 사귀는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인기를 잇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제목입니다. he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 그녀가 is in love with ChatGPT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넘쳐납니다. 여성분들도 보이프렌즈를 엄청나게 AI 보이프렌즈를 사귀고 있죠. 리플리카라는 서비스 한국어로도 됩니다. 여기 서비스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조금 일부 씁니다. 여기에는 무료로도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서 쓰실 수 있어요. 무료로 들어가면 남사친, 여사친을 해줍니다. 돈을 내면 남친, 여친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죠. 남사친, 여사친 사귀다가 돈만 내면 남친, 여친으로 변한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도 엄청나게 지금 인기 있고요. 캐릭터 AI라는 서비스 구글에서 사실상 인수했죠. 이거 지금 제타라는 서비스 한국에서 다 이거 모방한 거예요. 여기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돈만 내면 100명도 사귈 수 있어요. 뉴진스의 한이도 있고요. 영화 배우들도 있고, 영화 속의 주인공들, 소설 속의 주인공들도 있고, 과거의 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학생들 생각해서 이성교제 상담해주는 사람들, 20대, 30대, 40대를 위한 이성교제 상담 선생님들, 심지어는 노무사도 있어요. 노무 상담도 해주고, 명상도 해주고, 같이 요가도 해주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죠. 히어 애프터라는 서비스도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살아 계신데요. 제가 부모님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기일날 모여서 자식과 부모들이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talk to the dead,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도 되게 인기가 있고요. 중국에서도 인기 있습니다. 리서렉트에서 부활이라는 거죠. 특히 중국은 죽은 자식을 살리는 서비스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아랍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인기가 있고요. 이 통계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과거에 커플, 남녀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맨 위에 파란색이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일종의 맞선이죠. 두 번째가 직장에서 만났고 세 번째가 술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팅 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데이팅 앱으로 남녀가 만나지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그냥 다 데이팅 앱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데이팅 앱 쓰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쟤 왜 저런 거 쓸까? 뭘 하는 거지? 뭘 하려고 할까? 그렇지만 요즘 다 데이팅 앱을 쓰기 시작하고 저는 이것이 카카오톡이 보편화된 것처럼 언젠가는 남녀가 만나는 건 다 데이팅 앱으로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AI가 요즘 돈을 많이 법니다. 윙맨이라는 서비스, 윙맨이라는 건 공군에서도 쓰지만 무슨 뜻이냐면 바람잡이라는 뜻입니다. AI가 바람잡이를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중매쟁이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많이 씁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테스트 삼아 써봤는데 예를 들면 제가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AI가 나와서 그래요. 이딴 거 올리면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너의 사진첩에 내가 접근하게 해줘. 내가 이쁜 사진 찾아줄게. 그래서 사진도 찾아주면서 자기가 뽀샵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에다가 독서라고 적어놓으면 이렇게 따분한 걸 적어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으면 좋아하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그 대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하는 책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 책 중에 읽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이렇게 막 책이 흘러갑니다. 나 이거 읽었다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 책 제목을 거기다 취미에 적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명한 문장을 찾아와서 적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0명 중에 2명 정도의 여성분들은 너를 좋아요를 누를 거라고. 근데 너가 독서라고 열어놓으면 10,000명이 너를 방문해도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른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 데이팅 앱에서의 불만은 갑자기 전 세계 남성들이 나이스해졌다.
이게 진짜로 그 사람들이 나이스해진 건지 AI 도움을 받아서 나이스해진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들 인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메타라든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메타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자신들도 AI 프렌드 서비스, 친구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서비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누구하고 요즘은 메시지 보낼 때 한 번씩 AI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여기다 이렇게 무슨 기록을 남기는 방명록을 남기라길래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뭐라고 김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물어보고 저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변형시켰어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머저리티 다수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사람들이 AI에 의존해서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뉴 비헤이비어의 가능성, 소비자들이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제는 다 AI 도움 받으셔야 돼. 그냥 보내시면 그냥 못 쓴 메시지, 꼰대 메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색 시장도 여러분 변하기 시작하고 있죠. 자,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여러분 요즘 구글 검색하면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AI 개요가 먼저 지식인처럼 먼저 답변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링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챗GPT도 검색을 도입을 했고 다양한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는 카카오톡에 챗GPT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 내에서 카카오톡에서도 이제는 AI로 검색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도 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올해 말에 AI 검색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미국에서는 AI 검색이 도입이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검색이 잘하는 편인데요. 여기다 챗GPT를 연결해서 제가 챗GPT한테 오사카 여행 가는 거라든지 일본 여행 가는 걸 자꾸 질문하면은 넷플릭스를 딱 키면 일본 맛집 기행,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뜨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는 서비스 나오고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업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9월 중순에 한국에도 도입이 됐어요. 요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 왼쪽 위에 AI 모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보십시오. AI 모드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검색의 결과물이 퍼플렉시티나 챗GPT처럼 나옵니다. 왜 이것이 혁신이냐면 그러한 공간에는 검색 광고가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검색 광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이 검색 광고가 구글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알파벳 전체 매출의 55%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에게 매출의 55%가 나오는 영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링크로 나오면서 링크가 나열되면서 중간에 광고가 들어갔던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글 경영진들이 손이 떨렸겠어요. 우리가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간다.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해서 이걸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왜요? 그렇게 놔뒀다가는 챗GPT가 검색 시장 다 가져갈 거니까.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잠식 효과. 자기가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시장을 혁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글은.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작년에 2024년 7월에 미국 법원에서 구글은 독점 사업자라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법원이 심리를 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미국 법무부는 크롬을 매각하든지, 즉 브라우저를 매각하든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매각하든지 팔다리 중에 하나를 자르자고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는. 검찰이죠.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심의하면서 판사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독점 사업자이긴 하지만 이제 독점 사업가 아니 될 것 같다고. 검색 시장에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챗GPT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네이버 쓰고 구글 쓰는데 무슨 세상이 변해.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그 습관 별로 변하지 않아. 내가 구글이 싫어서 안 쓰나? 네이버 맨날 쓰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여기에서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작년 11월 29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는 구글이죠. 구글로 검색하는 거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러분? For old people. For old people. 네이버로 검색하는 거 For old people. 이미 젊은 사람들은 다 구글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직까지도 다음으로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검색이 전면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AI 검색은 쇼핑 검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데 AI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존에서 루퍼스라는 서비스를 내놨고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도 샵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 챗GPT가 미국에서 샵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가격 비교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놀라운 거는 올해 3월에 시작했던 아마존의 테스트 서비스인데요. Buy for me.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죠.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사준다. 이게 뭐냐면 3월 달에는 나이키 제품을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AI한테. 아마존 들어가서 아마존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팔지 않는데 나 나이키 운동화 조깅화 갖고 싶으니까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갖고 와. AI한테. AI가 다른 나이키닷컴에 들어가서 운동화를 하나 사갖고 옵니다. 저의 발문 치수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이폼 기능. 너 가서 뭐 사갖고 와. 그럼 AI가 저 대신 가서 사갖고 와주는 겁니다. 가격 비교도 해주면서 가능한 저렴한 곳에 사갖고 오죠. 이것을 구글이 이번에 5월 달에 미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도입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나이키의 신발이 $57면 지난 3개월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저가는 $51도 있었어요. 얼마에 주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54 주고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57인데 그러면은 구글이 바이포미가 $54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한 달 동안, 2달이건. 그리고 저한테 $54로 떨어지면 저한테 이야기를 겁니다. 주인님 $54 떨어지면 사달라 그랬죠. 지금 $54에 살까요? 그럼 제가 오케이 하면 가서 사갖고 옵니다. 저 대신에. 가격 비교를 제가 일일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곧 한국에도 도입되겠죠. 그리고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챗GPT가 9월 달에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인스턴트 체크아웃. 즉 여기서 결제되고 챗GPT 내에서 떠나지 않고 AI와 함께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했고 당연히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죠. 월마트가 들어갔습니다. 2위 사업자는 들어갑니다. 타겟이라는 3위 사업자도 들어가 있어요. 즉 2, 3위 업체는 뭐 1위 업체니까 안 들어가지만 왜냐하면 저기서 아마존이 저기 들어가면 쿠팡이 저기 들어가면 쿠팡 사이트가 아니라 쿠팡 앱이 아니라 챗GPT에서 하게 되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2위, 3위 사업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챗GPT에서 미국은 아마존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하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내년입니다. AI 탭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이버 앱 내에서 검색부터 예약과 구매와 결제까지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머스가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뉴 비헤이비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향수를 뭘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 조카가 있어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조카가 있는데 무용학과를 졸업했고 MBTI가 ENTJ야. 내가 향수 선물해 줄까 하는데 어떤 향수를 사주면 좋을까? 조카분이 무용 전공의 ENTJ시라니 정말 활기차고 리더십도 강한 분일 것 같네요. 그런 성격이라면 좀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향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트러스 계열. 연결이 끊긴 건데 제가 재민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음성으로 다 되잖아요. 내가 내 말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김해에 왔는데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 생각. 너 여기서 맛집 추천해 줄 수 있어? 네, 김해에 오셨군요. 오늘 계속 얘기해. 김해 맛집 추천해 달라고. 네, 김해에는 맛집이 정말 많아요. 특히 김해구미는 꼭 드셔보셔야 할 별미인데요. 돼지국밥, 장어, 오리탕, 콩국수, 칼국수, 추어탕, 닭발, 팥빙수, 갈비가 유명해요.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국밥 추천해 줘봐. 김해에는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정말 많아요. 특히 유명한 곳은 밀양돼지국밥, 합천돼지국밥, 신라해장국 등이 있어요. 혹시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향수를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제가 향수 골라서 선물했거든요.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심지어는 저 지금 제 나이에도 누가 제 친구가 보험을 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자기한테 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다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친구가 제안한 보험이 뭐냐고 그러더니 검색을 해보더니 카톡 문자를 저한테 써주는 거예요. 이걸 보내면 걔가 다시는 설득을 너한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절해라.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구매할 때마다 점점 상담을 합니다. AI에게. 미국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서비스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머신 커스터머라는 기계 AI 고객이 생긴 거예요. AI 고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휴먼 커스터머에게 도달되기 어렵습니다. 즉 판매자가 AI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인간에게 도달하는 시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건 영원히 인류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나 앱에서 존재했을 때 질문이 동일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구매할 것인가? 답변이 달랐던 거죠. 오프라인이냐 웹사이트냐 앱이냐. 질문은 동일했던 거예요.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 근데 앞으로 AI 시대는요.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구매할 것인가? 누가? 인간이 구매할 것인가? AI가 구매할 것인가? 질문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쇼핑, 이건 그냥 제가 구매한 거. 예를 들면 저는 고양이를 키웁니다. 습식 사료를 여러 개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로얄이라고 하는 브랜드만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로얄 브랜드로 사겠죠. 근데 로얄이라는 브랜드가 쿠팡에서 보면 가격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펄센트라는 앱이 있어서 제가 가격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내려가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그때 가서 사면 되니까. 왜냐? 이제 브랜드 고민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로얄 매겨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그런 걸 왜 이제 제가 그걸 일일이 하겠습니까? 얘한테 맡기면 되죠. 3개월에 한 번씩 로얄캔 가격 떨어질 때마다 나한테 사서 보내라고. 세제, 화장지,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AI가 구매해 줄 겁니다. 가격 비교해가면서. 최적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제가 이 나이에 제가 면도기를 바꿀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그냥 질레트 면도기 쓰는 거예요. 그럼 면도기 떨어질 때마다, 면도날 떨어질 때마다 얘가 그때 가서 그때 비싼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면도날 비쌉니다, 나름. 그때 가서 이 친구가 보면서 가격 저렴할 때 사주는 거고, 저 이제 샴푸나 트리트먼트도 비싼 거 써요. 그 모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정 브랜드 여러 개 써보다가 하나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가격 떨어질 때마다 어머 3,000원 싸졌다 사자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AI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자, 향수 같은 제품들, 보험과 같은 제품들, 여행 상품들 할 때도 이제는 AI하고 상담합니다. 구매를 내가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거죠. 병원을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지도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AI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은 AI에게 그 아까 말했던 여기 아까 국밥집 나올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AI에게 노출되고 있는가? AI는 우리 회사를 알고 있는가?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이 변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뉴 비헤이비어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업이 소비자들과 만나는 방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AI에게 의존하면 우리도 AI에게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AI 공동구매도 진행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나이키 사례 57달러가 제가 54달러에 사달라 그러면 지금은 54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AI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구글 입장에서는 오픈 AI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까요? 어머, 나이키를 이 운동화를 54달러에 살려는 사람들이 10,000명 있네? 그럼 가서 나이키닷컴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AI가 가서. 야, 혹시 너 이거 지금 57달러로 적어놨던데 54달러에 우리한테 10,000켤레 지금 안 팔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당 1달러씩은 수수료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주인한테 가서 53달러에 팔 생각이 있냐고 10,000켤레 물어봐주고 올래? 그럼 AI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겠죠. 53달러에 팔까요? 10,000켤레? 지금 사겠다는데? 돈 결제도 지금 하겠다는데? 콜 받아 딜해. 그때 AI끼리 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오픈 AI하고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AI끼리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돈 보냈더니 물건 안 보내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공동구매 시대로 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AI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죠. 왜?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 1등하고 있는 산업을 공격하는 겁니다. 뉴 비헤이비어라고 하지만 왜 컨슈머 AI 마켓이 중요하냐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소라라고 해서 2주 전에 9월 마지막 주에 SNS를 오픈 AI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엔 지금 크게 인기 아직 풀리고 있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풀리고 있지만 즉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똑같은 걸 시작을 했어요. 오픈 AI가 소라라고. 여기에서 DM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는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틱톡하고 DM도 있으니까 심지어는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메시징 시장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픈 AI가 아마존, 쿠팡, 네이버 스토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도 지금 AI 브라우저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잘 안 쓰시겠지만 리멤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명함 교환하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리멤버에 사회이사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관심이 있는데 링크드인이라고 세계적으로는 대단히 인기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링크드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어떤 회사입니까? 오픈 AI에 가장 먼저 투자했고 현재로서는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외부 기업 중에서. 그런데 오픈 AI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링크드인을 공격하는 하이어링 플랫폼, 즉 똑같은 서비스를 AI에서 작동되는 똑같은 리멤버와 같은 서비스를 AI로 작동되는 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감히 대주주의 자회사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 왜 오픈 AI는 새로운 서비스 20달러짜리 시장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내시는 왜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하고 왜 인스타그램을 공격하고 왜 카카오를 공격하고 왜 리멤버라든지 링크드인을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작년에 오픈 AI는 50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적자가 되게 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 지금 5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돈이 또 필요합니다. 적자니까요. 그리고 1조 달러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픈 AI는. 자, 그럼 투자자들한테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거나 투자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투자 심사관입니다. 제가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2천만 명은 누구냐면 매달 $20씩 내는 사람이 2천만 명, 전 세계에.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유료 결제로 2등 하고 있어요. 자, 2천만 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내년까지 이거 4천만 명 만들고 어떻게 좀 해볼게요. 저기 대출 좀 해줄 거나 투자 좀 해주세요. 얼마요?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데 꼴랑 가지고 온 숫자가 2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안 해주십니다. 밸류에이션을 5천억 달러로 안 해줍니다. 삼성전자의 2배라고 2천만 명 겨우 가지고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근데 오픈AI가 얘기해요. 올해 초에 4억이었습니다. 무료로 매주 한 번이라도 로그인하는 사람이. 근데 지브리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도 지브리 때문에 오픈AI 가입, 챗GPT 가입하셨죠. 저한테 연락 오셔서 친구들이 이상한 프로필 사진 쓰는데 나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직접 가입하셔서 직접 만들어 오셔. 그러면서 8억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오픈AI를 로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번은 들어오는 사람이 전 세계 8억 명이에요. 그리고 오픈AI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이것을 16억으로 만들겠다고. 중국은 챗GPT를 안 쓰고 있고 러시아는 안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6억을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도 무려 3년 동안 검색 광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돈 안 벌었어요. 언제부터 돈 벌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다 바꾼 다음에, 구글로 다 바꾼 다음에, 더 이상 네이버 없으면 못 살겠고 구글 없으면 못 살겠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거기다 광고 붙이고 블로그 붙이고 별의별 서비스 다 붙이면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오픈AI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료가 우리에게 8억이 있습니다. 투자해 주세요. 제가 세계를 다 바꿔버릴 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망가뜨릴 거고, 아마존 망가뜨릴 거고, 네이버 스토어 망가뜨릴 거고, 쿠팡 망가뜨릴게요. 그럼 제가 떼돈 벌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설득하는 겁니다. 투자에 사람들이 투표하겠죠. 여러분, 기존에 있는 경제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는 거고, 고객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AI 때문에. 그들이 이 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도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챗GPT 이용자 수가. 여러분, 2천만 명은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어느새. 올해 급증했어요. 이제 챗GPT 없으면 사람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말부터 또는 12월 말부터 카카오톡에 챗GPT가 붙어버리면 저는 한국은 내년 초면 이미 4천만 명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챗GPT 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억 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8억 명을. 400만 명은 개발자들이에요. 여기다 이제 앱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챗GPT 추석 때 발표된 게 뭡니까? GPT에다가 앱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중국은 하고 있어요. 위챗 회사가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샵을 붙이고 제가 앱을 이름을 적으면 그때부터 챗GPT에서 앱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샵 유튜브 강정수 하면은 유튜브에서 강정수와 관련된 영상을 얘가 다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샵 쿠팡 로얄캔 그러면 쿠팡에서 로얄캔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샵 네이버 여기서 그러니까 앱을 챗GPT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앱을 샵 우리은행 돈 보내 누구한테 그러면 우리은행 앱을 샵으로 해가지고 챗GPT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에 1위 사업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우리 앱을 안 쓰니까. 2위, 3위 사업자는 들어갈 겁니다. 11번가 G마켓 요즘 롯데온 죄송한 얘기지만 망하려고 직전이잖아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무료로 고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수수료 좀 주면 되는 거죠. 모든 앱들이 여러분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가 아니라 챗GPT의 앱스토어에서 여러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해서 돌리는 겁니다. 다 나머지 앱은 다 지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챗GPT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한테 그들은 운영체계로서 오픈AI가 챗GPT가 이제 운영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챗GPT 앱스토어를 만들면서 왜 8억 명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억 명을.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엔비디아한테 GPU, 엔비디아가 그래서 투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돈 벌려고 하는데 GPU가 부족해? 돈도 없어? 그럼 내가 일단 GPU 줄게. 1,000억 달러 GPU 줄게라고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죠. 젠스랑이 얼마 전에 삐졌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래놓고 몰래 AMD랑도 협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AMD GPU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그만 회사가 엔비디아가 보기에는 이런 걸 결정을 해요. 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종 소비자를 가진 B2C 기업이 시장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최종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B2C 기업이 시장의 전체 성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픈AI가 엔비디아 말고 우리는 AMD의 GPU도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젠슨랑도 기분은 나쁘지만 여기에다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젠슨랑이 나와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다. 자기랑 협상하면서도 몰래 뒷구멍에서는 AMD하고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가 시장을 점령될 때까지는 여러분 인텔 칩만 썼습니다. 근데 인텔만 갖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협상하기가. 그래서 AMD에게 시장을 여러분 91년에 열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칩에 AMD 칩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B2C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여기 들어올 프로세스를 CPU를 인텔만 쓰는 것이 아니라 AMD도 쓰겠다고 그들이 결정하면 그렇게 시장은 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소비자를 장악한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테크 인더스트리는 모든 소비자가 AI를 쓰도록 강조할 겁니다. 강요할 거예요. 대단히 절박하게 2026년엔 더욱더 강력하게. 왜요? 그래야 여러분 버블이 터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픈 AI가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으니까요. 구글 제미나이, 물론 구글 주식도 안 갖고 있지만 구글 제미나이가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 기업 외에는 나머지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1조 달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1조 달러를 투자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해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서 아무리 아마존을 공격한다고 당장 돈이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술 버블은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버블 터지면요 2008년 9년 금융위기보다 더욱더 큰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AI 주식 투자 조금씩 하셨잖아요. 한국의 중산층들도 자기 자산이 붕괴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버블이 그래서 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버블이 안 터지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기업,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속도로를 만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자동차 전용도로 요즘 지역에 많이 깔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 10대 다니는 도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요. 세금이 낭비된 거죠. 자동차가 많이 다닐수록 그 도로에 대한 투자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AI에 지금 이러한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당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자의 돈주머니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전통 시장을 1위 자리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나올 시장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객과의 어떤 접점이 변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컨슈머 시장, B2B 시장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AX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이재명 정부도 AX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에이전트는 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요즘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자기네게 쓰는 모든 오피스라든지 윈도우즈라든지 이거 개발을 다 AI에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도 AI에게 업무 시키고 AI가 뭘 해야 되는 걸 그러면서 에이전트 하면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저도 에이전트 작년 말에 책을 쓰긴 썼지만 실제로 일자리 부분에 영향이 있어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을 잘 안 뽑습니다. 기업들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노동의 과정이 그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업무의 과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저항도 있고 노동의 경직성도 있고 거기 담당하는 임원도 자리를 내놔야 되고 그런데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지금 전문가들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최소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컴퓨터 도입된다고 해서 기업이 다 바뀌나요? 바뀌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오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바뀔 겁니다. 천천히 바뀌어나고 거기에 호흡을 쫓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고객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새로운 시장도 열어날 겁니다. 새로운 시장, 마켓이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제일 크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시장이죠. 한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시장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죠. 휴머노이드 시장은 여러분 아직은 이거는 시장이 아닙니다. R&D죠. 휴머노이드 여러분 아직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팔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은 아니죠. 시장. R&D죠. R&D. 아직은 R&D입니다만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낼 시장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여기 창원에서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거는 아직 휴머노이드가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코딩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휴레스틱 코딩이라고 볼 수 있고 AI가 결합되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건 현재는 미국하고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앞으로 이제 논쟁이 될 것은 중국이 얼마나 만드느냐가 아니라 뉴욕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분석한 것,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겁니다. 히토류가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히토류가 중국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의 정제, 리파이너리가 전 세계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석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중국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석 만드는데 보면은 환경 오염 물질도 나오고 별로 좋지 않았죠. 미국에서 있는 모든 자석 공장도 다 중국으로 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 자석의 95%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자석이 없으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모터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 다 자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석을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과거에 소부장 제도가 일본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소부장이 한국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부품으로부터 이것이 저는 한국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 부분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휴머노이드 부분 또는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결합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이죠. 밀리터리도 지금 AI와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입니다. 1년이 채 안 된, 좀 넘었는데요.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The First AI War, 인류 역사상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무기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혁명, AI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테크놀로지 그 자체죠.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이코노믹 레볼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는 거고 소비자가 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기술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은 항상 5년 뒤의 기술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는 건가? 우리의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앞으로 20개월 동안의 변화는 어쩌면 지난 20년만큼의 변화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는 마치고 좀 질의